그날 저는 한 노파의 소박한 식당을 망가뜨리러 갔습니다. 조회수를 위해, 그리고 제 잘난 맛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것이 제 화려한 인생을 끝장낼 단초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계신 곳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38살 강민석입니다. 미식의 사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구독자 120만의 대형 먹방 유튜버이자 요리 비평가였죠. 제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망해가던 식당도 줄을 서고, 제가 맛없다 한마디만 내뱉으면 다음날 간판을 내리는 식당이 수두룩했습니다. 그게 제 영향력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믿었던 영향력이었죠. 저는 강남의 70평대 펜트하우스에 살며 한 끼에 50만 원이 넘는 오마카세를 일상처럼 즐겼습니다. 제 입맛은 지나치게 고급스러워졌고 제 인성은 그만큼 바닥을 치고 있었죠. 사람들은 저를 추앙했고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습니다. 저는 제가 마치 미식계의 신이라도 되냥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제 소속사 사무실에서 다음 콘텐츠 회의를 하던 중이었죠. 민석 씨, 이번엔 좀 자극적인 게 필요해. 맨날 비싼 것만 먹으니까 조회수 정책이잖아. 뭔가 참교육 시리즈 같은 거 없어? 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인 형권이 담배를 꼬물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귀찮다는 듯 태블릿 PC의 댓글창을 넘기다가 한 댓글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강민석 씨, 진짜 맛을 아신다면 강원도 정선 산골에 있는 옥순내 식당 한번 가보시죠? 거긴 인스타그램도 없고 홍보도 안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최고라고 난리예요. 민석 씨 같은 도시 촌놈이 그 맛을 알랑까 모르겠네. 도시 촌놈?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감히 내 미식 수준을 논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권 형, 이번 타겟 정했어. 정선에 있는 무슨 구석진 할머니 식당인데 옥순내라고 들어봤어? 정선? 거기까지 가서 뭘 찍게?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 시골 할머니의 손맛이라는 환상을 깨부수는 영상. 위생 상태 엉망이고 조미료 범벅인 거 낱낱이 파헤쳐서 조회수 좀 달달하게 뽑아보자고. 제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사실 그 식당이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감히 저를 비꼰 그 댓글 작성자와 그런 근거 없는 손맛을 신봉하는 대중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었죠. 오, 좋은데? 100만 유튜버의 냉혹한 검증, 시골 맛집의 실체 이런 제목으로 뽑으면 떡상각이지. 우리는 즉시 계획을 짰습니다. 최대한 초라하고 비위생적인 부분을 부각하기 위해 소형 몰래카메라와 고성능 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아침, 저는 제 2억 원대 외제차를 끌고 정선으로 향했습니다. 옆자리에는 세련된 모델 지망생이자 제 여자친구인 서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희는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선글라스를 끼고 창밖의 시골 풍경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오빠, 이런 촌구석에 진짜 식당이 있어? 길도 좁고 먼지만 날리잖아. 내 구두 망가지면 어떡해? 조금만 참아. 여기서 한 건 제대로 터뜨리면 너 이번에 사고 싶다던 그 가방 내가 바로 사줄게. 제 말에 서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수입차의 엔진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조용한 시골 마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외제차의 등장에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즐겼습니다. 너희들이 평생 구경도 못할 차를 타고 온 성공한 남자의 등장이라니 우월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한참을 산길로 올라가니 낡은 슬레이트 지붕에 옥순내 밥상이라고
비뚤비뚤하게 써진 판자 간판이 보였습니다.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입구에는 정체 모를 장아찌 항아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오빠, 여기서 밥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위생 점검 나오면 바로 영업 정지 아니야? 서희가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미식의 사신 강민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렇게 극찬하시던 시골의 숨은 맛집의 실체를 밝히러 이 험한 산골까지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관부터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저는 거만한 걸음걸이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 소리와 함께 낡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시게.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주방 안쪽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하얗게 센 머리를 뒤로 넘겨 묶은 옥순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제가 예상했던 당황함이나 시골 사람의 순박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올 줄 알았다는 듯 깊고 고요한 호수 같은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제 조회수의 제물이 될 먹잇감으로만 보였을 뿐이었죠.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자 처참한 추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좁고 낡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벽지와 삐걱거리는 나무 테이블. 저는 일부러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쓱 문지른 뒤 카메라에 먼지를 보여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게 바로 정감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위생의 실상입니다. 이런 곳에서 음식을 만든다니 식중독 안 걸리는 게 다행이네요. 옆에서 서희는 손수건을 깔고 앉으며 유난을 떨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물병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생수병이 아니라 낡은 보리차 병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메뉴판 없어요? 뭐가 맛있어요? 제가 거만하게 묻자 할머니는 허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메뉴판은 따로 없어. 그냥 그날그날 산에서 뜯어온 나무라고 장독에서 꺼낸 장으로 차려주는 밥상이야. 오늘은 산나물 비빔밥이랑 청국장이 좋을 것 같네. 아니, 손님 의사는 상관없는 건가요? 뭐, 좋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보죠. 대신 맛없으면 제가 아주 냉정하게 평가할 겁니다. 제가 누군지는 아시죠? 할머니는 제 질문에 대답 대신 그저 깊은 눈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제 속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듯한 그 눈빛이 순간 불쾌했습니다. 배고플 텐데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구수한 냄새가 식당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청국장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서희는 진짜 냄새나. 오빠 나 못 먹겠어라며 코를 싸쥐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도심의 세련된 감각과 대비되는 시골의 구질구질함. 제가 원하던 그림이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쟁반 가득 음식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 투박한 뚝배기에 담긴 청국장, 그리고 이름 모를 산나물들이 대여섯 가지 놓였습니다. 화려한 가니쉬도 세련된 플레이팅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골 길가의 핀 들꽃처럼 투박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렌즈를 음식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하다는 옥순내 밥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청국장 색깔 보세요. 너무 진하죠?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습니까? 나물들도 보세요. 그냥 산에서 잡초 뜯어온 것 같지 않나요? 위생 장갑은 끼고 묻혔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숟가락을 들어
청국장을 한 입 떴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보며 과장되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우와, 짜요. 진짜 짭니다. 조미료 맛이 안 난다고요? 아니요. 이건 조미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간이 안 맞아요. 할머니, 요즘 사람들 이렇게 짜게 먹으면 큰일 나요. 건강식이라고 홍보하면 사기죠. 사실 입안에 퍼지는 맛은 제 말과는 달랐습니다. 청국장은 깊고 구수했으며 끝맛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깔끔했습니다. 38년 인생 동안 먹어본 그 어떤 고급 요리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튜버였습니다. 조회수를 위해서라면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물은 또 왜 이렇게 질겨요? 아, 진짜 턱 아파서 못 먹겠네. 여러분, 절대 오지 마세요. 이런 건 돈 받고 팔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독서를 퍼붓는 동안에도 할머니는 주방 입구에 기대어 가만히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안쓰러운 것을 보는 듯한 표정. 저는 그 표정이 더 화가 나서 남은 음식들을 휘저어 놓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얼마예요? 이런 음식을 돈 내고 먹으려니 참 아깝네요. 10,000원만 내게. 저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테이블에 툭 던지듯 내려놓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저는 편집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방금 찍은 거 바로 편집해. 제목은 시골 맛집의 사기극, 옥순내 밥상의 추악한 실체로 가자. 할머니 얼굴 최대한 고집불통처럼 나오게 편집하고 위생 불량한 거 강조해. 오늘 저녁에 바로 올린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면 또 한 번 화제가 될 것이고 광고 수익은 쏟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서희는 옆에서 스마트폰만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서희야, 너 왜 그래? 아까 그 할머니 봤지? 진짜 어이가 없더라니까. 오빠, 근데 아까 그 할머니 식당 벽에 걸린 사진 봤어? 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사진? 무슨 사진? 낡아 빠진 가족 사진이나 있었겠지. 신경 꺼. 오늘 저녁에 근사한 데 가서 스테이크나 먹자.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시간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했고 댓글창은 할머니와 식당을 비난하는 글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역시 강민석, 시원하게 까주네요. 저런 식당은 폐업이 답이죠. 할머니 고집 대박인 듯. 위생 상태 실화냐? 구토 나온다. 저는 침대에 누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돈이 굴러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단 3시간을 가지 못했습니다. 새벽 1시경, 제 소속사 대표 형권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서가, 너 지금 빨리 채널 확인해. 난리 났어. 왜? 조회수 대박 났어? 내가 말했잖아. 이런 게 먹힌다고. 그게 아니야, 이 자식아. 지금 역풍 불고 있다고. 너 그 할머니가 누군지 알고 건드린 거야. 잠결에 전화를 받은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급하게 유튜브 댓글창을 확인했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댓글들이 최상단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민석, 너 진짜 미쳤구나? 저 할머니가 누군지 몰라. 20년 전 미슐랭 3스타를 거부하고 사라졌던 전설 요리 명장 김옥순 선생님이시잖아. 정치인들도 줄 서서 먹으려고 해도 안 만나주던 분인데 내가 감히 맛을 논해? 너 오늘부로 끝이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옥순내 식당, 김옥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가 올린 영상의 악의적인 편집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유튜버의 몰락은 단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미식의 사신이라 찬양하던 사람들은 이제 저를 미식의 사기꾼, 노인 학대 유튜버라 부르며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 너 진짜 미쳤구나? 김옥순 선생님이 누군지 알고나 건드린 거야? 한올로 음식 평론가가 올린 영상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20년 전 프랑스의 권위 있는 요리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세계적인 레스토랑의 헤드 셰프 제안까지 거절하며 한국으로 돌아왔던 전설의 인물. 한국의 전통 장과 나물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 미식가들을 경탄하게 했던 김옥순 셰프. 그녀가 갑자기 종적을 감춘 뒤 전설처럼 내려오던 이야기가 제가 올린 영상 하나 때문에 현실로 소환된 것입니다. 그녀를 직접 겪었던 유명 셰프들과 미식가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요리는 기교가 아니라 철학이다. 강민석 같은 천박한 장사꾼이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제 휴대전화는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연락은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강상무님, 저희 쪽 광고 계약 해지 통보합니다. 위약금 청구 서류는 내일 법무팀에서 보낼 겁니다. 민석 씨, 이번에 런칭하기로 했던 밀키트 사업 전면 백지화합시다. 유통사 쪽에서 당신 이미지 때문에 절대 안 된대요. 광고주들은 쥐새끼처럼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제 커리어는 순식간에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가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속사 대표 형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이거 어떻게 좀 해봐. 주작이었다고 할까? 아니면 할머니가 먼저 욕했다고 거짓말이라도. 너 미쳤어? 지금 여론 안 보여? 김옥순 선생님은 성인 취급받는 분이야. 너 같은 놈 감싸다가 나까지 죽게 생겼어. 우리 계약 해지야. 너 짐 싸서 나가. 냉정하게 끊긴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짐 가방을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였습니다. 서희야, 너 어디가? 너까지 왜 이래? 그녀는 명품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기사 못 봤어? 오빠 채널 수익 창출 정지됐대. 이제 광고도 안 들어올 거고 위약금 갚으려면 이 아파트도 내놔야 할 텐데 내가 여기 왜 있어? 아, 그리고 나 오빠랑 찍은 사진 인스타에서 다 지웠으니까 연락하지 마. 뭐? 야, 서희야. 너 내가 사준 가방이 몇 개인데. 그녀는 제 말을 무시한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화려했던 제 펜트하우스는 한순간에 거대한 무덤처럼 변했습니다. 거실 대형 TV에서는 연일 제 논란이 보도되고 있었고 제 유튜브 채널의 구독 취소 수치는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120만이었던 숫자가 80만, 50만, 30만. 숫자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배달 음식조차 강민석에게는 팔지 않겠다는 식당들 때문에 시켜 먹을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위약금과 압류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때 문득 그날 할머니가 저를 보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그건 먹잇감을 기다리는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짐승을 가엾게 여기는 구도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생? 그래, 제대로 고생하게 생겼네. 할머니, 당신이 이겼어.
당신이 내 인생을 통째로 날려버렸다고. 저는 술병을 벽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처음 느껴보는 공포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포, 명성, 돈, 여자, 친구. 제 곁에는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과하자. 가서 무릎 꿇고 빌자. 그 할머니가 용서해주면 다시 기회가 생길지도 몰라. 저는 비굴한 희망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살기 위한, 다시 예전의 화려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저는 부스스한 모습으로 차 키를 챙겼습니다. 이제 제 손에 남은 유일한 자산인 외제차마저 팔아야 할 판이었지만 일단은 정선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선으로 가는 길은 그날처럼 화창하지 않았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앞날처럼 말이죠. 정선으로 가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쏟아지는 폭우는 앞을 가로막았고 와이퍼는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제 앞날을 닦아주지는 못했습니다. 2억 원이 넘던 제 스포츠카는 이 산길에서 그저 거추장스러운 쇳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차체가 낮아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기분 나쁜 긁힘 소리가 났지만 이제 그런 건 신경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김옥순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다 오해였다. 이 청년은 사실 나를 도와주려 했던 거다라고 말해주는 장면만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론은 반전될 것이고 저는 실수했지만 반성하는 인간미 있는 유튜버로 부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제 죄의 무게보다 제 통장의 숫자를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옥순네 밥상은 빗줄기 속에서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자 퀴퀴한 나무 냄새와 함께 그 청국장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계세요? 저는 주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제 모습은 누가 봐도 처량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안방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지난번처럼 고요한 얼굴이었습니다. 또 왔는가? 이번엔 카메라 없이 왔구먼. 저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바지를 타고 올라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 영상 다 제가 조회수 미쳐서 주작한 겁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제발, 제발 용서한다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영상 하나만 같이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제 일상에 대한 자기연민이었죠. 할머니는 무릎 꿇은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시더니 천천히 다가와 제 앞에 쭈그리고 앉으셨습니다. 자네, 지금 왜 울고 있나? 네, 당연히 할머니께 죄송해서, 제 인생이 망가져서. 아니, 자네는 지금 자네가 잃어버린 돈 때문에 울고 있어. 자네 눈에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네 채널의 숫자가 보이고 있거든.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제 영혼 구석구석에 숨겨둔 비겁한 계산기 소리를 듣고 계신 듯 했습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독은 말이야, 뱉는 사람 속에서 먼저 생기는 법이지. 자네 속은 지금 그 독으로 가득 차서 썩어가고 있어. 그런 눈물로는 그 독이 안 씻겨. 할머니, 그래도 저 진짜 죽게 생겼어요. 빚이 수십억이에요.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고요. 제가 악을 쓰듯 소리치자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옥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나? 평생 진짜 맛을 모르고 가짜만 먹다 죽는 거라네. 자네는 100만 명한테 음식을 보여줬지만 정작 자네 입속에 들어가는 게 뭔지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그게 자네의 진짜 형벌이야. 할머니는 일어서서 주방으로 향하셨습니다. 용서해주겠다는 확답도 카메라 앞에 서겠다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하게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소속사 대표 형권의 문자였습니다. 민서가 포기해라. 재무팀에서 확인했는데 내가 예전에 뒷광고 받은 거랑 업체 협박해서 돈 뜯어낸 정황까지 제보 들어왔단다. 검찰에서 조만간 연락할 거야. 이제 사과 영상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다. 잘 가라.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김옥순 할머니가 용서해준다고 해도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식당 바닥에 머리를 박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밤, 사람들의 환호, 명품 옷들,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비릿한 흙냄새와 낡은 식당의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밖은 어느덧 어두워졌고 빗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할머니가 제 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 하나를 놓아두셨습니다. 먹어라. 죽으려 해도 배는 채우고 죽어야지. 그건 그날 제가 쓰레기 같다고 평했던 그 청국장이었습니다. 저는 증오스러운 마음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할머니가 미웠지만 이상하게도 허기가 지독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입 청국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뜨겁고 구수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홀어머니가 시장에서 나물을 팔아와 끓여주셨던 그 맛. 유학을 가고 성공을 쫓으며 제가 더럽고 천하다고 여겨 애써 지워버렸던 그 기억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멈추고 멍하니 밥그릇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가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짓밟고 스스로를 미식의 사신이라 부르며 타인의 삶을 파괴해온 제 지난날에 대한 지독한 구토와 반성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는 밥그릇을 붙잡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제 등에 거친 손을 얹으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맛이 좀 나는구먼. 그날 밤 저는 화려했던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스포츠카는 견인차에 끌려갔고 저는 낡은 앞치마를 건네받았습니다. 강남의 향수 냄새 대신 락스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2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몰던 손에는 이제 분홍색 고무장갑이 끼워졌고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던 손목은 설거지 더미에 불어터진 채 비릿한 물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죽음보다 더한 고역이었습니다. 38년 평생 남이 차려준 밥상만 받아왔고 셰프들의 요리를 손가락 하나로 평가하던 제가 식탁 밑에 떨어진 밥풀을 닦고 손님들이 남긴 잔반을 비우는 일은 영혼을 도려내는 듯한 수치였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못하겠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손가락이 안 펴져요. 제가 징징거리며 주저앉자 할머니는 물을 썰다 말고 무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인생 망가뜨릴 때는 손가락 하나로 잘만 하더니 제 몸뚱이 하나 건사하는 일은 그렇게 힘이 드나? 싫으면 당장 나가게. 자네를 기다리는 건 저 밑에 빚쟁이들과 경찰들 뿐일 텐데. 할머니의 냉정한 말씀에
저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 아파트는 압류되었고 휴대전화에는 매시간 독촉 문자와 욕설 섞인 댓글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이곳 정선의 깊은 산골, 옥순내 밥상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를 숨겨주는 도피처이자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육체가 아니라 자존감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유튜버들이나 호기심 많은 등산객들이 저를 알아볼 때마다 저는 주방 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저 사람 강민석 아니야? 미식의 사신이라더니 여기서 설거지하고 있네. 와, 진짜 몰락했구나. 할머니한테 참교육당하고 여기서 속죄하는 컨셉인가? 사람들은 저를 보며 낄낄거리고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소하겠다며 난리를 쳤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깨진 그릇처럼 죽어 지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단체 손님이 휩쓸고 간 자리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제 옆으로 오셔서 툭 하고 칼 한 자루를 놓으셨습니다. 이제 설거지는 그만하고 양파라도 까보게. 제가요? 저 칼질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입으로만 요리하던 놈이 칼 한 번 안 잡아봤다는 게 자랑인가? 요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끝에서 시작되는 거네. 재료가 아파하는지 기뻐하는지 손끝으로 먼저 느껴야 해.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없이 양파망을 끌어당겼습니다. 매운 향이 눈을 찔러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난주에 흘렸던 가짜 눈물, 후회의 눈물과는 또 다른 생존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양파를 까고 마늘을 찍고 나무를 다듬으면서 저는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음식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길과 인내를 거쳐 상에 오르는지를 말입니다. 그날 저녁 영업이 끝난 뒤 할머니는 저에게 직접 나물을 무쳐보라고 하셨습니다. 자네가 먹어본 그 맛을 기억해서 무쳐보게. 양념은 적게, 재료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취나물을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참기름 한 방울과 직접 담근 간장 조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쳤습니다. 한 입 맛을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맛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제가 제 손으로 만든 첫 번째 진짜 음식이었습니다. 어떠냐? 싱거워요. 그런데 달아요. 설탕도 안 넣었는데. 할머니는 처음으로 엷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게 재료가 자네한테 주는 선물이야. 진심으로 대하면 재료는 제 속살의 단맛을 내어주지. 사람도 똑같아. 자네가 그동안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보게. 그들의 단맛을 보려 했나 아니면 껍질만 보고 짜다 맵다 타박만 했나?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들의 단맛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깎아내리기만 했죠. 그렇게 보름이 지났을 때 식당 앞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소속사 대표 형권이었습니다. 그는 수척해진 제 모습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민서가 여기서 뭐하냐? 꼴이 말이 아니네. 형?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어떻게 알긴 내가 여기서 서빙한다는 목격담이 인터넷에 도배가 됐는데. 야, 근데 잘 됐다. 지금 내 설거지 영상이 커뮤니티에서 난리야. 추락한 황태자의 참회 컨셉으로 다시 복귀하자. 내가 카메라 다 챙겨왔어. 할머니한테 무릎 꿇는 장면부터 다시 찍자고. 이번엔 진짜 대박 날 거야. 형권의 눈은 다시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도 반색하며 카메라 앞에 섰을 겁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형권의 뒤편, 주방에서
묵묵히 콩을 고르고 계신 할머니의 뒷모습에 머물렀습니다. 그 거칠고 굽은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요한 평화. 저는 처음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형권형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다시 화려한 조명 아래로 돌아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처럼 보였죠. 하지만 형권형이 든 카메라 렌즈를 보는 순간 저는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 작은 렌즈가 사실은 제 영혼을 갉아먹는 괴물의 눈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서가 뭐해? 빨리 머리 좀 정리하고 여기 서봐. 할머니한테 나물 무치는 법 배우는 척하면서 눈물 좀 찔끔 흘리면 끝이야. 가짜 미식이 아닌 진짜 삶을 배우러 왔습니다. 뭐 이런 멘트 하나 날려주고. 형권형은 신이 나서 구도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톱 밑에는 흙대가 끼어 있고 마늘을 찢느라 손등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끄러워 숨기고 싶던 이 지저분한 손이 형권형의 매끄러운 카메라 케이스보다 훨씬 정직해 보였습니다. 형, 나 안 해. 뭐?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빚이 얼마인 줄 알아? 너 이거 안 하면 평생 이 구석에서 나물이나 다듬다 죽어야 해. 형권형이 소리를 지르자 주방에서 콩을 고르던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형권형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비굴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제가 민석이 소속사 대표입니다. 저희 애가 큰 실수를 했죠? 저희가 선생님 모시고 멋진 다큐멘터리 하나 찍어서 오해 다 풀어드릴게요. 출연료는 섭섭지 않게 치우게. 할머니의 짧은 한마디에 형권형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눈에는 저 청년이 아직도 돈벌이로만 보이나? 내 식당은 자네들의 장난질을 받아주는 무대가 아니야. 썩 물러가게. 아니 할머니, 이게 다 할머니한테도 좋은 일이라니까요. 여기 홍보도 되고. 홍보? 산속에 핀 꽃이 벌 나비 부르려고 홍보하는 거 봤나? 향기가 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법이야. 자네는 향기도 없는 조화를 들고 사람들을 속이려 드는구먼. 할머니의 불호령에 형권형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결국 저를 향해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평생 그렇게 살아. 라는 악담을 퍼붓고는 차를 몰아 떠나버렸습니다. 먼지 구름이 사라진 뒤 식당 앞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또 소란이. 괜찮네. 이제야 자네 눈에서 그 징글징글한 빨간 불빛이 빠졌구먼. 그날 오후 식당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낡은 배낭을 맨 평범한 차림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무친 나물과 청국장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음식을 서빙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한 입 먹더니 한참 동안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강민석 씨 맞으시죠? 저 기억하시나요? 저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또 나를 비웃으러 사람인가 싶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게 제가 그 댓글 쓴 사람입니다. 강민석 씨한테 정선으로 오라고 했던 그 도시 촌놈 댓글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몰락의 시작이었던 그 댓글의 주인공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먼저 왈칵 쏟아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는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민석 씨, 제가 왜 그런 댓글을 달았는지 아세요?
저도 예전에 당신 같은 유튜버였습니다. 남의 식당 비하하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돈 벌다가 똑같이 망했었죠. 그러다 여기서 김옥순 선생님 음식을 먹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먹었던 건 음식이 아니라 내 탐욕이었다는 걸요. 그는 청국장을 숟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온 이 밥상, 예전 영상에서 보여준 화려한 요리들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여기엔 진심이 담겨 있거든요. 강민석 씨, 이제야 당신이 진짜 요리사가 된 것 같네요. 손님은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계산을 마친 뒤 떠났습니다. 저는 그가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100만 명의 환호보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맛있습니다라는 말이 제 가슴을 더 뜨겁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엔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도 사과 영상을 찍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저에게 진짜 요리를 가르쳐 주세요. 밑바닥부터, 아니 흙바닥부터 다시 배우겠습니다. 제 인생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진짜 사람 냄새 나는 음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서린 손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할게야. 산에 올라가서 이슬 머금은 나물의 첫 숨소리를 들어야 하니까. 그것은 제 제2의 인생, 진짜 미식의 사신이 아닌 미식의 수행자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정선에서의 시간은 서울에서의 시간과 다르게 흘렀습니다. 서울의 시간은 숫자로 환산되는 속도였지만 이곳의 시간은 계절이 바뀌고 나물이 돋아나는 순리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제 모습은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던 맞춤 정장은 땀냄새 배어있는 면바지와 티셔츠로 바뀌었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공들여 만지던 머리카락은 짧게 깎아버렸습니다. 거울 속에는 화려한 미식의 사신 대신 검게 그을린 피부와 단단해진 눈매를 가진 이름 없는 요리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펜트하우스 보증금, 외제차 매각 대금, 그리고 남은 예금 전부를 탈탈 털어 뒷광고로 피해를 준 업체들과 소송 중인 관계자들에게 합의금으로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까지 다 줄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래야만 제 마음속의 도끼가 빠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통장 잔고는 0원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늘 새벽 4시면 주방 불을 밝히시던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는 투박한 글씨로 적힌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읍내 장터에 좀 다녀오마. 오늘 점심은 자네가 혼자 맡아보게. 자네가 무친 나물 맛이 내 것보다 낫다고 칭찬하던 손님들이 있었으니 믿고 맡긴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 칼질을 배우고 나물을 무친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주방을 온전히 맡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경건한 마음으로 앞치마를 맸습니다. 오전 11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화려한 명품 선글라스, 요란한 카메라 장비, 그리고 거만한 걸음걸이. 1년 전 제 모습과 꼭 닮은 젊은 남자 유튜버와 그 일행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든 채 식당 구석구석을 비추며 무례하게 떠들어댔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여기가 바로 그 전설의 김옥순 할머니 식당입니다. 1년 전 미식의 사신 강민석을 매장시켰던 바로 그곳이죠. 오늘 제가 그 실체를 다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가고 웬 꾀재재한 아저씨가 주방에 있네요?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낡은 옷을 입은 저를 그저 평범한 주방 보조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1년 전 제가 했던 짓을 똑같이 반복하는 그를 보며 저는 거울 속의 괴물을 마주한 듯한 지독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우리 배고프니까 제일 비싼 거로 다 내오세요. 아, 위생 상태는 좀 신경 쓰시고요. 딱 보니까 견적 나오네. 그는 테이블을 손으로 툭툭 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주방 안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런 괴물을 키워낸 것이 바로 강민석이라는 과거의 저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성껏 대하자. 저 사람의 무례함이 아니라 저 사람의 허기를 대하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솥에 불을 올리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쌀을 씻었습니다. 밥물이 끓어오르는 소리, 청국장이 보글거리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산에서 직접 뜯어와 다듬은 나물들을 하나하나 꺼내 정성껏 묻혔습니다. 제 손끝에 맺힌 땀방울이 재료의 단맛을 깨우기를 기도하며 말이죠. 잠시 후 저는 쟁반에 음식을 담아 그들의 테이블로 나갔습니다. 유튜버는 카메라를 음식 가까이 들이대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냥 풀떼기 아닙니까? 청국장 냄새는 또 왜 이렇게 지독해? 아저씨, 이거 조미료 안 넣은 거 맞아요? 밍밍해서 못 먹겠는데? 그는 거칠게 숟가락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청국장을 한 입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는 말없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던 일행들도 어느덧 조용해졌습니다. 형, 이거 좀 이상한데? 맛이 좀 깊어. 야, 조용히 해. 이거 카메라 돌고 있잖아. 짜다고 해야 조회수 나온단 말이야. 유튜버는 억지로 인상을 썼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씹을 때마다 번지는 산의 향기와 갓 지은 밥의 구수함이 그의 거친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밥그릇을 싹싹 비워냈습니다.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온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저기, 아저씨, 제가 아까 좀 무례했죠? 근데 진짜 맛있네요. 할머니보다 솜씨가 더 좋으신 것 같은데. 혹시 비결이 뭐예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손님 속의 독을 빼드리고 싶어서 제 마음속의 독부터 먼저 뺐을 뿐입니다. 그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카메라 가방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손님이 떠난 뒤 저는 텅 빈 식당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빈 그릇들을 보더니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자네, 이제 주방장 해도 되겠어. 할머니, 저 아까 제 옛날 모습을 봤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안다는 건 이미 그 모습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야. 오늘 자네가 만든 음식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었네. 할머니는 제 어깨바닥을 툭툭 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미식의 사신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허기를 진심으로 채워줄 줄 아는 진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지만 가장 치열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옥순내 밥상의 주방은 이제 저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수입차를 타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명품 정장을 걸치던 몸에는
늘 구수한 된장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향기로운 시절임을 확신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천히 그러나 깊게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강민석이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비아냥거리거나 카메라를 들이대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음식에서 제가 겪은 몰락과 참회, 그리고 다시 일어선 자의 담담한 위로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 산등성이가 붉게 물든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업을 마무리할 무렵 식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저, 식사 되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났던 서희였어요. 그녀의 모습은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평범한 에코백을 메고 있었고 얼굴에는 짙은 화장 대신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서희야. 제 부름에 그녀는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주방장 모자를 쓰고 앞치마를 두른 저를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오빠, 진짜 여기서 일하고 있었네. 인터넷에서 보고 설마 했는데. 저는 묵묵히 그녀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따뜻한 쌀밥, 3년 묵은 된장으로 끓인 찌개, 그리고 오늘 아침 서리를 막고 더 달아진 가을 나물들. 그녀는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오빠 미안해. 그때 나 너무 무서웠어. 오빠가 다 잃었다니까 나도 같이 끝날 것 같아서. 아니야, 서희야. 고마워. 내가 그때 떠나주지 않았으면 난 아직도 그 가짜 세상에서 괴물로 살고 있었을 거야.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원망은 이미 오래전 정선의 맑은 계곡물에 씻어보냈습니다. 그녀는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나 다시 시작하려고. 오빠처럼 거창하게는 아니지만 이제 남들 눈 신경 안 쓰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 배우기로 했어. 오늘 이 밥 먹고 힘낼게. 그녀가 떠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맛이라는 것은 단순히 혀 끝의 감각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에너지라는 것을요. 영업이 완전히 끝난 뒤 옥순 할머니가 제 곁으로 다가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칼 한 자루와 손때 묻은 조리서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식당은 자네가 맡게나. 나는 이제 좀 쉬면서 산이나 타야겠어. 할머니, 제가 어떻게 감히. 전 아직 부족합니다. 부족함을 아는 게 채움의 시작이야. 자네는 이미 최고의 재료를 얻었어. 바로 실패라는 재료 말일세. 그 맛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의 쓴맛을 보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법이지. 저는 할머니의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100만 구독자의 트로피보다 훨씬 무겁고 값진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접속했습니다. 구독자는 이제 수천 명 남짓이었고 마지막 영상은 할머니를 비하하던 그 끔찍한 영상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자극적인 멘트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석입니다. 오랫동안 길을 잃었다가 이제야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사신이 아니라 당신의 지친 하루를 달래줄 따뜻한 한 끼를 만드는 밥쟁이로 살아가려 합니다. 혹시 인생이 너무 쓰고 짜서 삼키기 힘든 분이 계신다면 정선으로 오십시오. 제가 직접 무친 나물 한 접시 대접하겠습니다. 영상은 올리자마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응원한다. 꼭 가보고 싶다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조회수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내일 아침에 쓸 신선한 배추와 정직하게 끓여낼 육수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던 화려한 야경 대신 정선의 깊은 밤하늘에 뜬 별을 보며 잠이 듭니다. 비록 통장 잔고는 예전의 10,000분의 1도 안 되지만 제 영혼의 풍요로움은 수천 배가 되었습니다. 남을 무너뜨리려 갔던 그날, 실은 제가 무너져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잔해 위에서 저는 비로소 진짜 사람의 맛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인생의 쓴맛에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나요? 기억하십시오. 가장 깊은 바닥은 가장 단단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땀 흘려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향긋한 봄나물 같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도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